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군기를 좀 잡더니 요즘은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또 대중문화 전반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K-팝에도 그 불똥이 튈까봐 주식시장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중국을 믿고 앞으로 투자나 비즈니스를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이른바 중국식 자본주의가 이제 끝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중국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최근에 규제 강화와 관련한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몸무게를 줄이면 보너스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관중이 많이 오면 보너스를 준다든가, 요즘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저런 별별 조항으로 이색적인 계약을 맺고 또 보너스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 성장을 그동안 견인해온 중국의 성장세도 꺾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코로나19 문제도 있겠고, 또 뭐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겠는데, 최근에는 또 중국의 정치권이 그동안의 통제와 규제를 보다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속셈이 뭐냐, 혹은 앞으로 하급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걱정과 다양한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교통대의 이국봉 교수를 모시고 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실제 속사정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중국 상해교통대면 중국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공계로 유명한 대학입니까? 이공계로 특히 유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강택민 주석이 나온 학교고 중국의 4대 명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요즘에는 그럼 중국에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코로나 상황이 이제 길어지고 이제 한중 양국을 오가가는 시간에서 이제 격리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예. 학교에 미리 얘기를 하고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업은 쉬세요? 아니면 뭐 원격으로 합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에 대한 부담은 사실 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보고서 쓰는데 좀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어떻게 해요? 중국 학생들은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도 하루 종일 컴퓨터 맞습니다. 화면에서 줌 맞습니다. 수업만 하던데. 사실 이제 작년서부터요. 중국은 예.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많이 통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다시 이제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통제가 많이 되는 상황이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쨍캉마라고 해서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가 이제 앱으로 통해 가지고 교실 들어가고요. 네. 교실 안에서는 마스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거의 사실상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중국이 좀 더 그 자유롭네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아하. 그 그래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론이라는 걸 천명하면서 예. 그게 요약하면 좀 이제 나누고 분배하자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도 전면 금지. 예. 그게 나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빈부의 격차를 좀 키우는 양극화의 상징 같은 거는 다 규제를 하고 손보려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공동 부유하면 이제 재산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다가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똑같이 부를 평등하게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동 부유론이 나오게 된 이제 중국의 사회 현장을 한 게 보면 중국 각 대학을 졸업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996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9시에 퇴근하고 그걸 6일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경쟁이 굉장히 강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그렇게 많이 노동의 강도가 그렇게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빅테크 회사 안에서요? 아니면 빅테크 안에 회사도 당연히 그렇고요. 음. 그다음에 밖에서도 아무래도 왜냐하면 우리 말로 이제 골목 상권이라 얘기하지만 네. 중국에서는 이 앱 하나로 백화점의 어떤 음식이랑 다 배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자영업들이 더 치열해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결국 배달하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공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라든지 이건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삶이 피곤하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바탕 속에서 사실 공동부유라는 말이 사실 나오는데 이제 중국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좀 많이 좀 위축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부유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그런 피곤해진 중산층 서민들에 대한 예. 어떤 욕구를 달래기 위한 슬로건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이렇게 늘어났으면 같이 좀 즐겨야 되는데 너무 편중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요즘 이제 지우링허 90년대 네. 이후 예. 학생들은 예를 70년대 80년대 또 다릅니다. 자신들의 권리를요 예. 많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를 들면 일 열심히 해. 그러면 사장님 말 잘 들어 열심히 해요. 예. 지금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법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게 참 그 한국의 청년들과 중국의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받아들여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다고 알리바바나 뭐 메이티안듀엔핑이나 이런 회사들을 손보고 예. 뭐 CEO들 좀 그 다그치고 예. 기부금 좀 내라고 하고 예. 그러면 그런 게 줄어듭니까? 예를 들면 그게 아유 속 시원하다. 저 부자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냥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땐 두 가지 정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빅테이크 데이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의 데이터에 대한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상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중국 내에서 상장하게 A구라든지 홍콩 상장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절차라든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에 가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워낙에 그 예민한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플랫폼 업체들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는 관리를 국가가 해야 되겠다. 그게 워낙 방대하기 뭐 때문에. 그건 이해가 돼요. 예.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마윈의 이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작년 이제 상해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중국 정부의 금융 당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마윈이 사실은 2020년도에 5주년 그러니까 마윈은 항주에다가 호반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걸 CEO들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MBA 같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CEO를 갖다가 글로벌 CEO로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한 호반 대학을 만들고 네. 자기가 총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5주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윈이 단순히 이제 그 기업가가 가치 아니라 그 맞습니다. 뭔가 호랑이 새끼가 크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 이거 이제 정부의 대립면에 설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예. 초중고 대학생들한테도 사실 마윈이라는 존재는 재계뿐만 아니라 거의 중국 사회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들을 감안해 볼 때 그거는 그렇게, 좀 손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거는 쉽게 넘어가긴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윈 개인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예. 뭐 기분 안 좋을 수 있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본인이 예. 1인자인데. 예. 그런데 애들 사교육은 왜 못하게 합니까? 그거고. 그러니까 사교육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다 같이 성장하고 잘 살게 되면 다 같이 잘 살. 너무 힘들다는 거, 피곤하다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시키기가 피곤하다. 자, 공교육이 너무 중국은 사실은 공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예. 학생들의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것만 하면 되지 왜 학원을 또 다녀요? 그러니까 그 숙제 내준 거를 집에 오면 이제 엄마라든지 저희 동료 교수들만 봐도 예. 이제 엄마나 아빠가 그걸 봐주지 않으면요 안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숙제 안 해갖고 오면 막 학부모한테 연락을 해요. 왜 애들 교육 안 시키냐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교육 시장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애들 학교에서 받은 그 숙제들 있잖아요. 예. 사교육에서 그걸 또 담당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예. 중국처럼 통제 잘 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 교사들한테 공무원인데 예. 숙제 좀 내주지 마라. 예. 그러면 편하지. 그 근데 숙제는 내주면서 그 숙제 도와주는 사교육 학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예. 순서도 이상하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면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에서 얼마나 이제 우수한 애들이 좋은 예. 명문대 가느냐.
그런 성과들이 나와야 되고 예. 그런 거에서 숙제를 아. 내주고 이런 거 다 관리라는 차원에 들어가기 그걸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 그걸 안 하면 나중에 교사 평가를 할 때 성과할 때 너 뭐 했어? 내줘야 되는 그런 자료 근거들이 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숙제를 안 내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오케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예. 그럼 그 숙제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니는 학원은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여쭙는 이유가 예. 그 정책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맞습니다. 다만 예. 그렇게 하는 것의 속내 뭐가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거냐를 알아야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데 마윈손 본 거 뭐 방금도 이해가 되고 뭐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같은 것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사교육 금지는 이건 사교육 때문에 피곤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좀 돌봐줘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뭔가 중국 교육 자체가 뭔가 어떤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런 게 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교육할 때 그 비용이 상당히 굉장히 높잖아요. 네. 고액의 이제 과외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또 어떻게 되냐면 지역별로 경제 격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부의 대물림이 인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그런 측면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공동부유라고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명문대학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사설 학원이 이런 데서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한테도? 왔습니다. 예, 와요. 근데 왜 오냐? 네. 아주 좀 굉장히 깜짝 놀랐죠. 이게 중학교 고등학생 대상으로 왜냐하면 얘네들 갖다가 선행학습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것도 미리 이제 그런 것들 공부하고 예. 특히 이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제 교수들과 연결을 가짐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중국의 국내 대학에 진학이 아니라 네.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때 인재가 교수님이 사실- 추천서 좀 써주라 그 얘기죠. 그렇죠. 추천서도 쓰고 이제 연결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예. 그런 루트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제 그런 사실 사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부가 있는 예. 그런 집안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인재 유출을 어릴 때부터 좀 너무 이제 놔두면 안 된다. 네. 그런 측면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 봅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사교육이 부의 대물림과 부의 양극화의 대물림.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리니까 맞습니다. 그 사교육을 좀 끊어야 이른바 개천용도 좀 나오고 그런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걸 그렇게 표현해서 하는군요. 또 어떤 게 좀 눈길을 끕니까? 중국식 자본주의의 종말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동안에 중국식 자본주의라는 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 정치 체제도 유지하고 표면적으로는 그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국가가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자본주의보다 더 또 예. 강한 시장 경제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양날이었는데 중국도 이제 방향 바꾸는 건가 그러면? 예전에 뭐 러시아 사회주의나 이런 것처럼?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사실 지금 이제 시진핑 정부 시대를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모택동 시절, 예. 등소평 시절 거쳐서 오는데요. 그 두 가지가 성격이 좀 결합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 시절 때는 이제 국가가 모든 걸 장악을 했다면 예. 이제 등소평 시대 때 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들이는 풀어줬죠. 상황 풀어줬잖아요. 예. 이제 그걸 갖다가 좀 이제 결합하는 방식으로 다시 또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보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 내에서의 어떤 양극화 문제를 갖다가 가장 제가 볼 때 핵심은 뭐냐면 이 중국에서 결국 이제 3억 내지 4억 정도 되는 그 중산층을 갖다가 어떻게 네. 키우느냐거든요. 예. 근데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이게 건강한 이 생태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감안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현지에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중국 시장을 좀 바라보고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좀 주의해서 보면 좋겠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대학 어떻게 이제 중국 정부와 이제 연결해서 예.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로라고 할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대학이라는 플랫폼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학? 예, 대학이라는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장상각 그런 연구원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건 뭐냐면요. 그 안회성, 강소성, 절강성, 상해 예. 이걸 하나로 묶어요. 경제 공동체로 묶으면서 예. 의료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산학연이 다 같이 붙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레인지하는 게 어디냐면 대학이에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대학. 산학연을 음. 그 중간에서 주도하는 게 대학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런 플랫폼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예. 자유롭게 교류할 수 뭐 있는. 클러스터라고도 부르고. 맞습니다. 예. 클러스터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또 하나 이제 중국 도시 가버넌스 연구원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해시하고 직접적으로 뭐 위생부라든지 교통을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앞으로 상해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연구하면서 정책 건의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어떻게 이걸 조인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반민간에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하고 이렇게 교섭하고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학이랑 뭐 좀 친해야 뭔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다 앞으로는. 맞습니다. 그런 방면에서의 어떤 돌파구라고 할까요?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대학이 좀 더 적극적이 된 맞습니다. 겁니까? 왜 그렇게 왜냐하면 됐어요? 거의 결국 인재의 핵심이니까. 인재의 산실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인재들을 갖다가 대학에서 좋은 인재들 길러다가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도 시키고 현장 투입시키기 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산학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여기서 기르는 거예요.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공간 속에서는 이제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투자하고 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관계하고도 이제 관계를 맺고도 왜냐하면 단독으로 나가서 정관계하고 직접적으로 한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라는 건 사실상 중국 시스템상에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 중요할 수 있다. 그게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중국 정부도 대학을 좀 활용해서 뭔가 산업을 키워보고 하니까 성공률이 높다라는 걸 경험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결국 연구도 되고 인재가 바로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재를 기를까라는 것도 연결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다시 좀 경제가 좀 식어가나 이런 지표들이 단기적이겠습니다만 나오곤 있어요. 나오곤 있는데 왜 중국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장이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또 하나는 오늘 주제로 설명해 주신 이 시진핑의 경제 정책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그러니 더 경제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시진핑의 어떤 생각이나 컨셉은 중국의 인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경제 성장을 그동안 이끌어온 동력을 혹시 상실시키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9월 6일이죠. 여기 보면 이제 중국 국제 데이터 경제 박람회 거기서 이제 그 유호 북천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민영 기업의 경제 발전을 크게 지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9월 6일이면 엊그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그냥 정부 중심으로 그냥 내 가진 재산도 뭐 그런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약간 두려움. 예전에 이제 모택동 시절 때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지금 바로 이제 그런 걸 끊기 위해서 민영 기업의 경제 발전을 크게 지지한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시장에다 이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어떻게 결국 이제 같이 결합해서 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중국의 숙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류허 부총리의 그 발언이 생각처럼 그런 어떤 강경 급진으로 흐르지는 않을 거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정치인이 나와서 하는 말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찌 보면 정부의 속셈과는 또 다른 방향의 말을 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거는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신뢰
담보가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좀 더 급진적으로 가고자 했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 색깔을 더 강하게 해서 그동안의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 해소를 좀 더 중점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발표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방향이라면.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 정부가 솔직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하기는 좋겠어요. 또 시장이나 국민들하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그렇군요. 쭉 뭐 그동안 우리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이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도 들여다 보셨을 텐데 혹시 요즘에 중국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서는 그 경제 자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를 키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말로 셩이라고 하는데 날생자에다가 네. 뜻이자 셩이 자체가 비즈니스를 뜻해요. 근데 그게 뭐냐? 삶의 의미 자체가 비즈니스 돈 벌고 거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 그런 비즈니스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모택동 시절 때, 마조동 시절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잔상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항상 이제 있죠. 따라간다고 하지만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잘 하고 있고 잘 지금 이제 G2로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이제 건강한 시장으로 만드느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은 참 인구도 많기도 하고 땅도 크기도 하고 다양한 또 시각들과 면면들이 있어서 어떤 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지는데 오늘은 또 중국 상해교통대 이국봉 교수 말씀 들으면서 이것저것 몇 가지가 좀 정리가 되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스포노믹스 시간. 오늘은 선수들의 이색적인 보너스 내기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예요? 보너스 계약 내기? 보너스 계약. 사실 우리가 지금 추석이 다가오니까 예.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추석 보너스. 여기 좀 가슴 설레고 계신 분들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보너스 얘기가 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스포츠 관련돼서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이제 선수들이 구단으로 받는 보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좀 들려드려야겠다. 이게 가끔씩 이제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좀 황당하고 네. 좀 이색적인 보너스 계약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너스는 그냥 주는 거지 무슨 계약을 또 해요? 보너스 계약. 보너스 계약 해야 되죠. 아, 그냥 주지는 않는다. 예. 근데 여기서 잠깐 친절한 경제처럼 용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프로 선수들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면 옵션 계약을 했다, 뭐 보너스 계약을 했다, 특히 FA 계약 같은 경우 네, 그런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를 자세히 보면 저 같은 경우 좀 불만이 있어요. 이게 용어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보죠. 예를 들면 예. 프로야구에서 FA 투수가 구단과 연봉 계약을 했는데 연봉 10억에 그리고 선발로 나와서 10승 이상을 거두면 추가로 1억 원씩 더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언론에서 11승을 거두면 11억. 그렇죠. 근데 이제 연봉 10억은 일단 가져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 이렇게 나오죠. 연봉 10억, 네. 옵션 1억, 예. 총액 11억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예. 이게 옵션이 아니라 이건 퍼포먼스 보너스라고 해서 예. 인센티브 1억 혹은 퍼포먼스 보너스 1억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옵션은 2+1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2+1은 뭡니까? 네, 2년에 1년을 옵션으로 해서 네. 2년 잘하면 구단에서 혹은 선수가 1년 재계약을 하는 조건에 옵션 계약을 했다. 이건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선수가 원하면 이 구단에서 1년을 더 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옵션이고.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하면 가면 되고 그 그렇죠. 선수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서는. 기업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CEO가 매출을 늘렸어요. 네. 매출을 늘려서 옵션을 받는 게 아니라 매출을 늘리면 보너스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성적을 내면 음.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언론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걸 자꾸 옵션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그럼 가려고 합니다. 옵션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2+1. 2+1 혹은 그 메이저리그에서 흔히 쓰는 옵트아웃이라고 해서 FA 계약을 했는데 한 몇 년을 채우고 났을 때 선수가 만약에 원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FA로 다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계약을 하는 게 2+1 옵션이죠. 같은 경우는 그럼 2년을 하면 2년을 네. 선수 생활을 잘했건 못했건 나머지 1년을 여기서 내가 더 할지 말지에 대한 그렇죠. 선택권이 나한테 네. 있는 거. 그리고 뭐 축구로 따지면 음. 임대돼서 다른 팀으로 내가 갔단 말이에요. 다른 팀으로 네. 임대돼서 갔는데 우리 팀에서 1년간 임대돼서 뛰다가 잘하면 완전 이적. 네. 우리가 이적료를 네가 원래 속해 있던 구단에 주고 너를 그 완전 이적시켜 줄게. 알겠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옵션이죠. 저 같은 경우는 손경제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1+1년 그러면 1년 후에 네. 당신이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뭐 다른 일이 더 재밌을 것 같으면 그건 마음대로 그건 해라. 옵션이고. 그건 옵션이고. 청취율이 많이 올라서 그러면 사장님이 금일봉을 주시면 이건 그거는 보너스 보너스고. 인센티브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섞여 있다 이거죠. 스포츠 선수들은. 스포츠 선수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언론 뉴스가 그렇게 혼돈해서 쓰고 헷갈려서 있다고요. 한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뉴스 보실 때 주의하라고 이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친절한 예. 명제였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보너스는 네. 별도의 이야기입니까? 별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보너스 계약은 사실 선수의 성적 혹은 어떤 특정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계약 조건을 만들어내는 건데, 뭐 10승 이상 거두면 1승 거둘 때마다 얼마 더 준다든가. 예. 아니면 그런 뭐, 게 이제 예, 퍼포먼스 그런 보너스의 거죠. 기준인데 예, 예. 사실 이걸 퍼포먼스 보너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10승 혹은 뭐 홈런 몇 개 이런 성적을 기준으로 삼으시거든요. 예. 근데 퍼포먼스 보너스라는 거는 사실 퍼포먼스라는 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예. 뭔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성적일 필요는 없어요. 음. 성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계약이라는 게 사실 다 그렇습니다만 계약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사인만 하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퍼포먼스 보너스의 기준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네.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간중이 될 수도 있고. 예. 예를 들면 커트 실링 아시죠? 예. 커트 실링. 예전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우리 김병현 선수와 함께 뛰어서 우리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고 또 보스턴에서 월드 시리즈에서 발목에 피가 나는 상태에서도 호투를 보여서 네. 뭐 핏빛 양말 투혼 뭐 이런 이야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네. 커트 실링이 2008년에 보스턴과 1년에 $800만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보스턴 구단이 커트 실링에게 몸무게와 관련해서 체중과 관련해서 퍼포먼스 보너스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커트 실링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살 빼면 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 커트 실링의 몸무게 기준을 104kg로 잡아요. 네. 그러니까 이 104kg를 1년 계약 기간 동안 넘지 마라 이건데 네. 이 방법이 재밌어요. 불시에 1년 동안 구단이 총 6번의 체중 검사를 하겠다. 불시에. 불시에. 갑자기. 체중 검사를 하는데 이때 체중이 기준치인 104kg보다 적으면 네. 그때 33만 3,333달러 우리 네. 돈으로 3억 8,5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6번 다 통과하면 예.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억을 주는 그 숫자 6번 곱하면 되네요. 네, 조금 전에 그 요 숫자. 조건으로 했어요. 예. 근데 대신 통과하지 못하면 체중이 104kg보다 오버됐다. 104.1kg가 나왔다. 그럼 한 푼도 없어요. 6번 내내 104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6번의 체중이 한 번에도 오버되면 정말 0.1kg 오버돼서 네. 3억 8,500만 원을 날리느냐 받느냐가 정해지는 불시 거죠. 측정이라는 게 이게 예, 6번의 불시 측정. 언제 할지 몰라요. 네. 이런 몸무게와 관련된 퍼포먼스 보너스는 제법 있어요. 그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경우에서는 커트 실링 말고도 2013년에 필라델피아와 외야수인 델몬 영이 계약을 했는데 이 델몬 영도 필라델피아와 커트 실링과 유사한 계약을 했고 그리고 2014년에 미국 프로농구 NBA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보리스 디아우 선수가 계약할 때도 이 체중 관련된 퍼포먼스 보너스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는 퍼포먼스 보너스라고 하고.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황당한 퍼포먼스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2001년에 알렉스 로드리게스, A-로드라는 선수 아시죠? 예. 미국을 대표하는 강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2001년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보너스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이때 이제 텍사스와 에이로드가 10년간 2억 5,200만 달러라는 초대형 대박 FA 계약을 맺었거든요. 야, 10년 동안 받는 연봉이 합치면 약 한 3천억 원 되는 근데,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세부 옵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세부 옵션을 막 조정해 가지고 하는데 퍼포먼스 보너스 조항도 굉장히 복잡하게 네. 쳤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그 조항이 있었냐면 에이로드가 이 텍사스에 있는 동안에 디비전 시리즈 MVP가 되면 15만 달러, 1억 7,500만 원을 텍사스 구단이 보너스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정말 황당해요. 아니 연봉이 300억 가까이 되는 분한테 네. MVP 상 받으면 뭐 한 돈 2억 원쯤 더 준다는 게 네. 뭐가 이상해요? 그게 왜 이상하냐면 네. 메이저리그에는 디비전 시리즈 MVP 제도가 없어요. 엥? 없는 제도를 없는데 어떻게 보너스를 주고 받아요? 아, 없는 상을 만약 받으면 네. 준다고 되어 있다. 예. 뭐 좀 계약서 만들 때 잘못했나 봐요. 아니요. 뭐 이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고 예. 그다음에 뭐 텍사스나 로드리게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네.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없다는 걸. 네. 근데 10년 계약을 했다 보니까 예. 혹시라도 10년 동안에 아 생길까 디비전 봐 시리즈 중간에. MVP 제도가 생길 수도 있다. 아 생기면 생기면 타면 돈 받는 받자. 거죠. 라고 해서 생기면 받자. 구단 입장에서도 뭐 그 있지도 않은 상 아직도 사인합시다. 네. 그럼 총액이 하겠군요. 올라가잖아요. 보너스 조항에 의해서. 네. 총액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메이저리그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최우 선수 MVP를 뽑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으면 가져갈 수 있는 총액 숫자를 늘리는 게 도움이 돼요? 선수한테 도움이 돼요? 구단한테 도움이 돼요? 일단 구단과 선수 모두 홍보 효과가 있죠. 아, 그리고 우리- 에이로드 같은 경우 그때 이제 FA 계약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내가 처음 FA 때 이만큼 받았는데 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아, 근데 예. 재밌는 건 뭐냐면 당연히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이 보너스 못 받았어요. 안 생겨서 그런 근데 상이. 10년이 지난 2017년에 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지금 우리 김광현 선수가 뛰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덱스터 파울러라는 선수가 계약을 맺었는데 똑같은 조항을 넣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MVP를 받게 되면 5만 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메이저리그는 아직도 디비전 시리즈에 MVP가 없습니다. MVP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언론에 발표할 때는 이런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됩니까? 대부분 이럴 때는 세부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너스 얼마, 퍼포먼스 보너스 얼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연봉 얼마 이렇게. 연봉 얼마 이렇게 해서 총액을 발표하고 실제로 메이저리그는 이런 식의 이제 조항들까지 없는 상을 받았을 경우까지 가정해서 네. 이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계약서가 뭐 수백 장 이렇게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손에 잡히는 경제가 아카데미상을 받으면 네, 아카데미상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상은 없습니다만 네. 혹시 받으면 생길 수 있으니까 드릴게요 이정훈 평론가님. 저한테 100억 것이죠. 까짓 거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선수들한테는 우리는 사실 퍼포먼스 보너스가 대부분 이제 성적과 관련돼 있어요. 성적과 관련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2017년에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그 당시에 이제 강타자였던 에드윈 엔카나시온이라는 선수가 계약을 맺었는데 예. 이때 그 소위 퍼포먼스 보너스가 인센티브가 상당히 흥미를 끄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홈 경기 입장 간중 보너스라는 거였습니다. 뭐죠 그게? 홈 경기 입장 간중 보너스가 뭐냐면 간중이 많이 오면 선수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예.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홈 경기 간중 숫자가 200만 명을 기준으로 잡고 200만 명이 되면 15만 달러를 주고 예. 여기서 15만 명씩 더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15만 달러를 더 더 준다. 준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엔카나시온 선수의 에이전트가 요구한 건데 구단 입장에서 보면 손해 볼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부터 클리블랜드는 2017년까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홈 경기 간중 숫자 집계하면 꼴찌 아니면 29등 했거든요. 예. 그리고 200만 명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 음. 2008년 이후로 200만 명을 넘은 적이 없어서 예. 뭐 해도 좋다. 돈 나갈 일 없다. 이러고 계약을 했는데 네. 덜컥 넘어버립니다. 아 실제로. 네. 2017년에 덜컥 넘어버리고 예. 200만 명 돌파하고 15만 달러
돈을 지급했어요. 근데 2018년에 이제 다시 200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 엔카나시온이 보너스를 못 받고 또 그해 말에 2018년 말에 시애틀로 이적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계약은 없었는데 그러면 구단은 이렇게 해서 예상에 없던 일이 벌어져서 이 선수한테 줘야 되는 보너스도 있었겠으나 네. 그로 인해서 관중 수입이 늘어났으면 네. 돈을 잃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구단은 입장에서는. 득을 본 거죠. 사실 구단 입장에서 좀 손해 보고 팬 서비스, 관중과 관련돼서 좀 황당한 계약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브라질 축구스타 네이마르가 네.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맺은 게 드러났는데 이게 스페인 언론인 엘문도가 보도를 했는데 윤리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 그랬어요. 윤리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팬들에게 정중하고 시간을 엄수하고 친절하게 대해라. 예요. 지각 근데 자주 하나 봐요, 이 선수가. 프로 선수에게 이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면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에게 보너스를 얼마를 주느냐? 네. 매달 한 달에 7억씩 줍니다. 아. 그러니까 팬들하고 안 싸우고 팬들한테 인사 잘하고 그다음에 동료라든지 구단 예. 직원들과 잘 지내면 한 달에 7억씩 통장에 꽂혀요. 그래서 야. 1년에 6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89억 원까지를 최대 보너스로 받아갑니다. 보너스로.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악동 이미지가 있었던 네이마르 정말 착해졌습니다. 야. 경기 전후에 팬들 찾아가서 인사하고요. 아. 팬들에게 이제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동료 구단들에게 정말 잘해주는 예의 바른 청년, 나이스가 이루어지고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받는 한 달에 한 7, 8억 정도가 그게 아쉬워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선수도 돈 좋은 거야 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일단 구단 입장과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돈으로라도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논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일각에서 지금 비판하는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이 돈으로 선수의 언행을 통제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프로 선수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건데 이런 것까지 돈을 받아간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